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지역에서 제법 손맛 좋다고 소문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싱글인 여자입니다. 네, 저는 요즘 기준으로도 결혼이 좀 늦은 편입니다. 과거에 저는 결혼 문턱까지 갔었는데요. 식겁하고 다시 싱글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결혼을 할 뻔하다가 다시 돌아온 제 파혼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20대는 참 숨가쁘게 흘러간 것 같아요. 남들처럼 대학에 진학해서 캠퍼스의 낭만이니 불타는 연애니 그런 여유로운 이야기들은 다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겨진 엄마와 아직 학생이었던 어린 동생들을 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엄마가 작게 운영하시던 식당 일에 뛰어들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자잘한 빚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장녀로서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늘 미안해하셨어요. 정희야, 엄마 때문에 네가 대학도 못 가고 너무 고생하는구나. 대학도 가고 친구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아 이 작은 식당을 언젠가는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죠. 남들과 비슷하진 않아도 그래도 저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목표가 뚜렷했기에 20대에는 일만 죽어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한창 학교 다니면서 연애하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시간에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기름 냄새와 씨름했고 재료 준비하다가 새벽별을 보며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연애요? 솔직히 생각할 겨를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결과 다행히 저희 가게는 엄마가 혼자 일하실 때보다 훨씬 입소문을 타고 번창했고 동네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버지 빚도 모두 갚았고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죠. 그러다가 더 넓고 좋은 상가를 매입해 어엿하게 확장 이전까지 했으니 제 청춘을 바친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던 셈이었습니다. 특히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2살 터울의 남동생 성우였습니다. 제가 식당 일 시작할 때만 해도 중학생이었던 녀석인데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할 때쯤 되더니 불쑥 저를 찾아와 식당 일을 같이 돕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누나, 나는 아무래도 회사 체질은 안 될 것 같아. 누나 식당에서 일 배우고 싶어. 야, 너 미쳤어? 이 힘든 걸 왜 하려고 해? 그냥 취업 준비나 하고 평범하게 살아. 장사 아무나 못해. 누나 혼자 고생하는데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일반 회사 다닐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누나 식당 같이 하다가 돈 모아서 따로 내 분 좀 내고 싶어. 그건 아닌 것 같다. 일단 사회생활도 해보고 회사도 다녀보고 그게 먼저야. 정 하고 싶으면 직장생활 좀 해보고 30 넘어서도 생각 안 변하면 그때 다시 얘기해 보던가. 그때 동생이 고집을 꺾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제 뜻대로 동생은 일단 전공을 살려 회사에 취직했고 연애도 하는가 싶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어릴 때 했던 말은 그저 치기 어린 소리였겠거니 이제는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30이 넘은 동생이 정말 다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전에 했던 약속 기억나지? 30 넘어도 식당 일 하고 싶으면 안 말린다고 한 거. 뭐? 너 그걸 아직도 기억해?
당연하지. 나 누나 말대로 회사도 다녀봤지만 진짜 회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 월급쟁이는 내 적성에 안 맞아. 누나 밑에서 일 배우고 나중에 내 가게 내고 싶어. 이번엔 반대하지 마. 동생은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민해온 계획이라는 것이 느껴졌죠. 마침 엄마께서도 이제는 힘에 부치신다며 식당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던 터라 저도 이제는 동생과 함께 힘을 합쳐 식당을 더 키워나가야 할 때라는 결심이 서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 성우는 제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식당 일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월급도 어지간한 대기업 부럽지 않게 두둑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교대에 진학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임용되자마자 좋은 동료 교사를 만나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어요. 예쁜 아기까지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가족들을 위해 또 제 꿈을 위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30 중반을 훌쩍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걱정 어린 잔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정희야, 너는 언제까지 일만 할래? 엄마 소원은 너 좋은 사람 만나 사는 거야. 일도 좋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생각도 해야지. 엄마가 선자리 좀 알아볼 테니까. 에이, 선은 무슨. 나는 그런 억지 만남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억지 만남은 무슨. 너 그러다 혼자 늙는다. 엄마는 늙은 딸이랑 살 생각 없어. 아, 엄마. 결혼이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나이 아직 창창한데 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의 걱정과 조바심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연애나 결혼은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본 모태솔로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20대 시절 풋풋하게 썸만 타다 끝난 사람도 있었고 저 좋다고 죽자사자 따라다닌 사람도 있긴 했죠. 하지만 막상 진지하게 만나다 보면 꼭 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게 되어 결혼까지는 가지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찼다고 해서 아무나 골라 적당히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이니만큼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참 사람 앞날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신중을 기해야 할 나이에 만난 남자와 8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결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뜻밖의 인연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원래부터 안면이 있던 남자였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건너 친구들을 통해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제 친구의 지인이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꾸준히 관심을 보이며 만나자고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친구의 주선으로 자연스럽게 몇 번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동갑이었고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셀러리맨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진수였죠. 그는 제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와, 정희씨, 동갑인데 벌써 사장님이라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에이, 뭘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사실 제 남동생도 사업하다 말아먹었는데 언제 시간 되시면 제 동생한테 노하우 좀 전수해 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남자를 만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제 일과 성공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평범했지만 꾸미 먹고 선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저를 향한 순수한 감탄과 호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열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으며 만난 지 8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꽉 찬 나이였기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서로 생각했죠. 엄마는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 얘기부터 꺼내셨고 하루빨리 양가에 인사시키라고 성하셨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씨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친의 아버님은 올해 투병하시다 2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과정에서 집도 팔고 빚까지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찾아뵌 예비씨 댁의 살림살이는 제 예상보다 더 넉넉지 않아 보였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보다 연세가 서너 살 적으셔서 아직 환갑도 되지 않으셨는데 얼굴에는 고생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얘기를 종종 들었던 남친의 남동생 민혁이는 제 생각보다 더 어둡고 그늘져 보이더라고요. 남친의 남동생은 식사 자리 내내 거의 말이 없었고 간간히 저를 힐끔거리는 눈빛에는 어떤 경계심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남친 남동생은 제게 짧게 목례만 하고는 자기 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죠. 예비 시모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푸념 섞인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이야. 내가 우리 집 양반 살아있을 때만 해도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됐네. 그래도 우리 진수 덕분에 그나마도 이만큼 사는 거야. 너도 우리 사정 들어서 대강 알지? 네, 어머님. 진수 씨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알뜰하게 준비할 거예요. 제 대답이 퍽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과장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아휴, 고맙구나. 우리 진수는 이제 네가 있으니 걱정 없는데 우리 둘째가 문제야. 사업 말아먹고 우울증 와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내가 속이 타 죽겠다. 아픈 손가락이야, 정말.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우리 민혁이한테 네가 큰 힘이 되어주겠다 싶네. 너 참 복덩이 같아. 나는 너 오늘부터 내 딸처럼 생각할 테니 너도 나 편하게 엄마처럼 생각하고 시동생도 네 동생처럼 잘 챙겨줘야 하고 그래 줄 수 있지?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 그 속에 숨겨진 뻔뻔한 속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둘째 아들 걱정에 마음고생이 심하신가 보다 정도로만 순진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네가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 말이 왜 유난히도 불길하게 귓가에 맴돌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모든 불행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 인사드린 날부터 저를 딸처럼 대하겠다며 살갑게 굴면서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저를 들들 볶다시피 하시더군요. 상견례 전에 결혼 날짜부터 잡자고 성하셨고 예단이니 혼수니 다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이것저것 바라는 눈치를 보였죠. 그렇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속내가 거침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기자가 취재라도 하듯 제 수입과 재산 규모를 집요하게 캐물으시더군요. 게다가 전화통화를 할 때나 가끔 만날 때면 어김없이 돈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죠. 아가,
네 식당 말이야. 나는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유명하더라.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니? 나한테는 말해줄 수 있잖아. 우리 이제 한 식구인데 뭘 숨겨. 어머니, 죄송하지만 매출은 좀 그냥 먹고 살 만큼 버는 거죠, 뭐. 아이, 참, 섭섭하게. 나한테도 말 못 해주니? 참, 그런데, 친정엄마 생활비는 네가 다 드리니? 네 남동생도 식당 일 한다던데 월급은 얼마나 주고? 혹시 너 혼자 친정 먹여 살리는 건 아니지? 그런 질문들이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었기에 최대한 좋게 좋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며느리의 재정 상태를 이렇게 속속들이 파헤치려는 의도가 대체 뭘까? 묘한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제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자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의무라는 듯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은 네 덕에 엄마가 호강하네. 네가 살림 미천인가 보다. 나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우리 둘째가 애물단지라 걱정이네. 어쨌든 정이야. 결혼하면 친정 식구 챙기듯, 아니 더 우리 가족도 잘 챙겨야 한다. 예단 혼수 다 필요 없어. 그저 며느리로서 우리 식구 잘 챙겨주기만 해. 알았지? 네, 어머님. 결혼하면 시댁도 제 가족인데 잘해야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좋은 의미로 해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잘 챙겨야 한다는 말의 무게가 그렇게나 무겁고 부당하며 일방적인 착취를 의미하는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예비 시어머니가 제 식당에 불쑥 찾아온 거예요. 하필이면 점심 피크 시간이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러 온 것도 아니면서 빈 테이블 하나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감시라도 하듯 오가는 손님 수를 세고 주방 안을 힐끔거리고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까지 빤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오셨으니 바쁜 틈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건성으로 대답하시고는 계속 식당을 살피시더라고요. 제 남동생인 성우는 처음 보는 예비 시어머니를 당연히 수상하게 여겨 제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누나, 저기 저 아줌마 누구셔? 아까부터 카운터 기웃거리고 손님 수세고 이상해. 꼭 염탐하러 온 사람 같아. 저분이 진수 씨 어머님이야. 우리 예비 시어머니. 뭐? 근데 왜 저러고 계신 건데? 아까 나한테도 와서 매출 얼마냐고 묻길래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대답 안 했거든. 눈빛이 좀 이상해. 남동생의 말에 제가 오히려 민망하고 머쓱하게 대답을 했죠. 내가 한번 오시라고 했거든. 그냥 구경 오신 거겠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할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식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제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참 더 지켜보시다가 아무 말 없이 휙 돌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될 사람 가게에 와서 밥 한 끼 안 먹고 염탐만 하고 가는 그 모습이 도무지 정상적인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고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 후로 예비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예비 시동생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얘기 들어보니 너 분점 낸다고 준비한다던데 맞니? 네? 그건 어떻게 하시고.
다 듣는 수가 있지. 맞아? 예, 맞아요. 아유, 잘 됐다. 저기 우리 민혁이 말이야. 너도 봤지만 영 상태가 안 좋지? 원래는 싹싹하고 일도 잘했는데 사업 실패하고 돈도 좀 잃고 나서는 의욕을 잃었어.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다. 어머니 걱정 많으시겠어요. 민혁 씨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처음엔 저도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위로했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레퍼토리의 신세 한탄과 하소연이 반복되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잘 되면 안 되고 두루두루 잘 살아야 걱정이 없거든. 그런 점에서 우리 민혁이도 잘 돼야 너네도 편한 거고. 사실 우리 민혁이 음식 솜씨는 타고났어. 손맛이 야무져. 생각해봤는데 정희 너 결혼하면 우리 민혁이한테 네 식당 분점 그거 사장을 맡기면 어떨까? 네가 일 가르쳐주면 금방 배우지. 네? 분점을요? 걔가 남 밑에선 일 못하고 가게 하나 그렇게 해주면 운영 참 잘할 거야. 망하긴 했어도 어쨌든 장사 경험도 있고 너도 마침 분점 낸다고 하니 잘 됐지 뭐니?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머님,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식당에서 일을 꾸준히 했던 것도 아닌데 덥석 분점을 맡고 그럴 순 없죠. 차라리 와서 일을 좀 배워보는 건 어때요? 아니, 나도 말해봤는데 걔가 자존심도 세고 남 밑에선 일을 잘 못해서 걔는 딱 사장 스타일이거든. 어쨌든요, 어머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에 예비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간 줄 알았는데 며칠 후 또다시 저를 찾아와 제 식당 분점을 예비 시동생이 운영하게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거의 반 협박조였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이렇게 매몰차게 나올 거니? 결혼하면 다 식구인데 네가 좀 도와줘야지. 자꾸 거절하면 나도 섭섭하다. 시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사랑굿이라고 살아야 너도 편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저 곤란하게 왜 그러세요? 장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괜히 분점 운영 잘못하면 본점에도 문제 생기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하고 불안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대로 덮어두었다가는 결혼 후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남자친구에게 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을 이해해주고 중간에서 현명하게 조율해 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만난 남친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할 말 있는데 어머님께서 자꾸 분점을 내서 민혁 씨를 월급 사장으로 앉히라 그러셔. 내가 몇 번 거절했는데도 계속 그러시네. 나 너무 힘들어. 자기가 어머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이 얘기 더 안 나오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남친이 정말? 엄마가 또 그러셨어? 내가 단단히 말씀드릴게.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친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완전 다르더군요. 남친은 제 말을 듣고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오히려 제가 너무하다는 듯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겁니다. 민혁이 좀 도와달라고 엄마가 부탁한 게 그렇게 기분 나빠? 민혁이가 가게를 맡는 게 그렇게 안 될 일이야?
이제 곧 가족인데 네가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저한테 분점 사장짜리 맡겨놨나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가족 입장만 생각할 수 있지?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애써 침착하게 다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오해하지 마. 식당 일이라는 게 그냥 덜컥 운영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분점 계획 있는 건 맞는데 사실 그 가게는 성우가 하기로 했어.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다른 소리를 어떻게 해. 우리 지금 결혼 준비만 해도 바쁜데 자꾸 이런 문제로 부담 주시는 거 나 솔직히 좀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좋게 좀 말씀드려. 저는 나름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친은 제 말에 오히려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성우가 하기로 했다고?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남친은 굳은 얼굴로 한참이나 생각에 잠기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저는 그제야 겨우 안심했습니다. 남친이 마침내 제 입장을 이해해 주었고 이제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또 한 번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거절에 단단히 앙심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남친 역시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속내를 감추고 귀에만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얼마 뒤였어요.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 오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예비 시어머니와 남친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함께 들어서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좀 당황했지만 일단 가게 안쪽 조용한 구석자리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드렸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눈짓으로 무슨 일이냐고 했는데 난감한 표정으로 바닥만 쳐다보며 자기 엄마 눈치만 살피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난 얼굴이셨는데 이게 뭐지 싶어서 황당하기도 했죠.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 이른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앞뒤 다 자르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진수한테 들었는데 분점 내서 네 동생한테 준다며? 내가 그 소리 듣고 밤새 잠 한숨 못 잤다.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니? 라며 따지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되물었죠. 제 동생이 분점 사장이 되는데 왜 어머님이 밤새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언성을 더욱 높이며 악을 썼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은 거의 저를 잡아먹을 듯 이글거렸습니다. 아니, 몰라서 묻는 거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러는 거니? 내 아들 좀 도와달라는 말은 쌩까고 네 동생은 떡하니 분점 사장을 시켜? 네 식구만 챙겨?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해?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나도 자존심 다 구겨가며 너한테 부탁한 거다. 그거 딱 잘라 거절해놓고 보란듯이 네 동생 그 자리에 앉히는 거 뭐 하자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니? 내가 뭐라고 했어?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야 된다고 했지? 우리 민혁이를 시동생이 아니라 동생처럼 생각해달라고 했지? 시동생이 저러고 있는데 너는 나 몰라라. 네 가족만 챙기면 그만이야? 그따위로 이기적으로 살 거면서 결혼은 왜 한다 그래? 라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10월드의 상상 초월 갑질인가 싶더라고요. 예비 며느리의 가게가 마치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날강도 같은 심보인가 싶었죠. 결혼도 하기 전에 그것도 제 피와 땀이 서린 돈과 제 동생의 꿈과 노력이 담긴 가게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예비 시동생에게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그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태도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까 싶기도 했고요. 황당하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남친 역시 지네 엄마랑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자기 엄마의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좀 섭섭해.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엄마가 자존심 다 구겨가며 그렇게 부탁할 땐 딱 잘라 거절하고 네 동생은 보란듯이 챙겨주고 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민영이가 안정적으로 잘 살아야 우리도 편한 거 아니야? 어차피 이제 다 한 가족 될 건데 서로 다 같이 잘 살자는 게 문제냐고. 라는데 와, 이 인간들 답도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는 것도 깨달았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저와 제 가게를 마치 자기들 거인 양 하면서 저를 휘두르려고 하는데 결혼 전에 이 본 모습을 본 게 차라리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리가 명료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이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찻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갑자기 가게 쳐들어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세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뭐? 아줌마? 네, 아줌마. 똑똑히 들으세요. 이 가게 제 거고요. 아줌마 것도 이준수 것도 아닙니다. 제 가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가족만 챙긴다고요? 그러는 아줌마는 결혼 전부터 며느리한테 빼먹어서 둘째 아들 챙길 궁리부터 하세요? 왜 제 가게를 아줌마 아들한테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시냐고요. 제 거침없는 말투에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잠깐 움찔하는가 싶었습니다.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 아니고 예비 시동생한테 줄게요. 그럴 줄 알았나요? 어이가 없었죠. 저는 단호하게 나왔는데 어머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보다 더 언성을 높여 악을 쓰더군요. 뭐? 아줌마? 너 말 다 했니? 시엄마 될 사람한테 아줌마라고? 결혼 엎어도 되나 보지? 라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무슨 결혼 못해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결혼 없는다고 하면 제가 벌벌 떨 줄 알았나요? 네, 얼마든지 엎어도 됩니다. 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제 쪽에서 사양이에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가족은 무슨 가족이에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요구를 해도 상식적인 요구를 해야죠. 그러는 아줌마는 제가 가족이니까 살던 집 내놓으세요 하면 주시겠어요? 막말로 제가 왜 생판남인 아줌마 둘째 아들한테 제 가게를 왜 내줘야 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 둘째 아들이랑 자기 인생 걸고 일하는 제 동생이랑 같냐고요. 하다못해 식당일이라도 좀 배우라고 해도 방구석에 처박혀서 사장 아니면 안 하겠다는 그쪽 아들한테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요. 결혼 당장 엎을게요. 그러니까 당장 둘 다 내 가게에서 나가세요.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요. 제 단호한 파혼 선언과 거침없는 독설에 예비 시모는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그런데 남친, 아니 이진수는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엄마에게 소리 지르는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저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야, 최정희, 너 말 다 했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해? 어쨌든 결혼하면 다 챙길 거였잖아. 좀 일찍 챙겨달라는 게 그렇게 죽을 죄냐? 그리고 고작 이런 일로 결혼까지 깨? 너 제정신이야? 네 나이를 생각해. 30 중반 넘어서 누가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겠냐? 너 나랑 헤어지면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야. 아직도 몰라? 라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참나, 노처녀로 늙어 죽는다고? 그래,
나 노처녀로 늙어 죽을게. 근데 나는 노처녀라도 돈이라도 많지. 너는 어떨 것 같아? 사람 구실 못하는 동생에 며느리 등골 빼먹을 궁리만 하는 네 엄마랑 살면서 장가라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걱정이나 하세요. 가진 게 없으면 심보라도 곱게 쓰던가. 그동안 착한 척 연기하느라 힘들었겠다. 당장 꺼져. 우리 결혼은 끝이야. 파혼이라고. 제 단호한 태도와 거침없는 독설에 당황한 두 사람은 제가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강경하게 나오니 뭐라 더 이상 대꾸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제 동생 성우가 가게에 출근하며 들어오더라고요. 가게 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금세 눈치챈 동생에게 제가 저 두 인간들 좀 당장 내보내달라고 눈짓을 보냈고 동생은 나가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동생이 험악하게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결국 예비시모와 이진수도 일단 가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가게 밖으로 쫓겨나고 나니 예비시모와 이진수는 뭔가 아차 싶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자기들이 세게 나오면 제가 깽행할 줄 알았나 본데 제가 좋다코나 파혼하자고 할 줄은 몰랐던 것 같더군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더 아쉬운 쪽이라고 단단히 착각했나 봅니다. 이진수는 남동생이 버티고 있으니 들어오지는 못하고 가게 밖에서 막 유리문을 두드리며 저를 애타게 부르더라고요. 정희야, 너 진짜 파혼할 마음 아니지? 어? 아까 내가 미안했어. 다시 얘기해보자. 어? 저는 그들의 구차한 변명과 뒤늦은 후회를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 인간들 보는 앞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웬 사람들이 업무 방해를 하는데요. 가라고 해도 안 가고 행패네요. 당장 와주실 수 있죠? 제가 눈앞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예비시모와 이진수는 시겁해서 가겠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너무나 황당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예비시모와 이진수에게 주저없이 파혼이라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 입으로 파혼이라는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과 알 수 없는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을 쫓아낸 후 예상대로 한동안 파혼을 무마하려는 그들의 연락과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이진수는 술에 취해 밤늦게 전화를 걸어와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했고 예비시모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예물 보러 가자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고 예약했던 예식장이며 스튜디오 등 결혼 관련 일정들을 미련 없이 일사천리로 취소했습니다. 결혼 취소를 알리면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어야 했지만 더 큰 불행과 고통으로 점철될 뻔한 제 남은 인생을 구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다행스럽고 감사할 따름이죠. 저는 다시 제 일과 삶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약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그동안 저와 제 가족에게는 많은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본점 식당은 입소문과 단골들의 성원에 힘입어 얼마 전 더 크게 확장 리모델링을 마쳤고 이제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맛집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제 동생이 열었던 분점이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는 겁니다. 성우는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고 저에게 배운 노하우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많은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 본점보다도 매출이 잘 나올 때가 많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각자의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동업자이자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웃음꽃을 피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단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던 얼마 전 동네에서 우연히 예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미용실 원장님이 동네 소식통이거든요.
그 외에 정희 씨 예전에 결혼할 뻔했던 그 남자 있잖아. 진수네. 그 집 요즘 아주 죽을 상이라던데? 네? 아, 그래요? 저는 헤어지고 나서는 아예 소식을 못 들어서. 말도 마. 그 남자 아직도 그 회사 그대로 다니는데 승진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낸다더라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내미랑 그 엄마가 자기들도 장사를 하네 어쩌네 하고 일 벌렸다는데 그것도 파리만 날리고 있다더라고. 장사가 뭐 쉽나? 아주 죽을 맛인 것 같은데. 그 집의 근황을 듣는데 솔직히 고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놓고 비웃거나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결국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때 파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결혼을 강행했다면 지금쯤 저는 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휘둘리고 불행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돌아보면 예비 시모가 처음부터 제 재정 상태를 꼬치꼬치 캐물었던 것도 예비 시동생의 불행을 그토록 강조하며 제 동정심을 자극했던 것도 모두 저를 호구잡아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는 치밀하고 이기적인 속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줄이자 호구일 뿐이었던 것 같고요. 몇 달 전의 파혼은 제 인생에 잠시 큰 폭풍우를 몰고 왔지만 그 폭풍우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항로를 제대로 다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단 한치의 후회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과 결혼으로서 더 엮이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의 홀가분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제 일과 삶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다른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전 예비 배우자나 그 가족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독버섯일 수도 앞으로 펼쳐질 불행의 명백한 전조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향긋한 빵 내음이 가득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제 인생에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길고 파렴치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 시댁 식구들과 한때는 너무 사랑했었던 하지만 이제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전 남편입니다. 그들과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고 제 삶은 찾은 지도 벌써 8년이 다 되어 가네요. 오늘은 서러움 가득했던 그때의 일들과 그것들을 딛고 새 출발하게 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3일 때 저는 한 식품 제조회사의 격리로 사회 초년생 딱지를 막 뗐을 때였어요. 그 남자도 그때 당시에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7살 연상의 번듯한 대학을 졸업해서 그 회사에서 영업부 대리로 일을 했죠. 솔직히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전혀 남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사였죠. 초반에는 일이 어설퍼서 혼도 많이 났고요. 저도 그랬겠지만 그 남자도 저를 후배 여직원이 아니라 여자로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한테 막 잘해주려고 하더니 데이트 신청 같은 것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선아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내가 맛있는 집 아는데 같이 갈래요? 아, 대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다음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 남자가 들이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이 차도 그렇고 편하지도 않은데 자꾸만 개인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냉정하게 끊어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분은 제 상사니까요. 그래서 애둘러서 거절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그 남자는 정말 끈질겼습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 커피를 올려놓고 서류 정리하는 제 옆에 와서 괜히 말을 걸기도 하고 퇴근길에는 굳이 멀지도 않은 버스 정류장까지 저를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처음에는 그런 게 다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날 좋아해 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마음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그의 듬직한 모습에 기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고 이모 손에 컸거든요. 이모가 잘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늘 외로움과 서러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남자의 따뜻한 모습과 관심 속에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결국 그 남자와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고 2년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행복했죠. 하지만 결혼 준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이모가 키워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없는 저를 남친의 어머님은 탐탁치 않아 하셨죠.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셨거든요. 아무리 며느리 자리는 낮춰 데려온다지만 부모 없는 애는 좀 그렇지 않니? 뭘 보고 배운 게 있어야지. 이모님이 거의 부모님처럼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엄마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너 키운 줄 아니? 하도 네가 보자고 해서 억지로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다. 나는 이 결혼 반대다. 라며 제 앞에서 혀를 차시는데 너무 비참했던 저는 그 자리에서 꼭 증발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친은 엄마가 뭐라고 하든 결혼할 거니 걱정 말라고 저를 달랬지만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저는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남친에게 그랬습니다. 오빠,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너까지 왜 그래?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좀만 기다려줘.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알아. 내가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다니까. 남친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무조건 결혼할 거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기도 또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남친은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또 설득한 것 같았고 저희는 겨우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지로 받아낸 결혼 승낙이다 보니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차가운 눈빛은 결혼식 내내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마음 한켠으론 제가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홀대와 구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았기에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게 자주 봤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도 남편의 권유 때문에 그만둔 상태였는데요. 어머님은 그런 것도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집에서 놀고 먹는 것도 불만, 부모 없는 것도 불만, 그냥 저 자체가 다 싫으신 듯 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아이도 잘 안 들어섰죠. 어머님은 그걸로도 저한테 참 모진 말을 많이 하셨고요.
그나마 볼 거라고 나이 어린 거 그거 하나 아니야. 나이가 어려서 애는 잘 들어서겠다 했는데 아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애는 왜 이렇게 안 들어서? 도대체 널 어디다 쓰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아휴. 죄송합니다 어머님. 노력할게요.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맹목적인 미움을 받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비참하고 자존감이 매일 바닥에 처박히는 기분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저는 매일같이 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너무 무서웠고 그저 죄송하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어요. 제 주변엔 조언을 구할 사람조차 없었죠. 남들도 다 이렇게 힘든가? 결혼 생활이 다 이렇게 힘든가? 눈물 흘린 적도 많았어요. 남편은 적당히 겉으로는 저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결국 남일처럼 대했고 오히려 제가 좀 더 잘하고 애살 있게 굴기를 바랬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결혼 승낙 받아냈고 결혼도 했으니 이제는 제가 좀 잘하라 그거였죠. 제 자체를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제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답도 없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동서될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이 저와는 딴판이었어요. 동서에게는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동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시집 오면서 시어머니의 차별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죠. 어머님은 저는 툭 하면 불러대고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를 하셨는데요. 동서는 회사 일 하는데 바쁠 거라고 필요한 일 아니면 거의 부르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도 동서는 공주처럼 저는 무수리처럼 대하셨고요. 특히 명절이면 그 차별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명절 며칠 전부터 시댁으로 가 온갖 음식 준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제 몫이었기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꾹 참아야 했죠. 하지만 동서는 명절 당일 점심때가 다 돼서야 예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 고생 많으시네요. 아이고, 우리 둘째 왔구나. 어서 와. 온다고 고생 많았지? 뭘요? 참 어머님, 이거 용돈 쓰세요. 회사에서 명절 보너스 받았거든요. 아이고, 너네 쓰지 뭘. 우리 작은 애기가 최고네. 시어머니를 이렇게 챙겨.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 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세요? 맏며느리는 형님이시고 형님이 잘 하시는데요. 사실 맏며느리는 할 게 많잖아요. 형님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시고 시간 많으신 분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어머님도 도와드리고 그러죠. 안 그런가요? 맞다, 맞다. 네 말이 다 맞다. 그러면서 저를 두고 깔깔거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걸 다 들었으면서 그냥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했는데 어머님과 동서보다 남편에게 더 섭섭하고 화가 날 때도 많았죠. 게다가 어머님은 제 면전에서 쟤는 친정도 없으니 갈 곳도 없고 늦게 가도 된다는 소리도 하셨습니다. 너무 대놓고 무시를 당하다 보니 나중에는 저까지도 제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취미로 베이킹을 즐겨 했는데요. 오래된 취미이다 보니 실력이 꽤 좋아서 주변에서는 팔아도 되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요. 하여튼 저는 건강한 재료로 빵이나 쿠키를 만들어 시댁에도 종종 가져다 드리곤 했고 시동생과 동서한테도 몇 번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제 딴에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동서는 그걸 빌미로 저를 더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 빵이랑 쿠키 너무 맛있어요. 이제 다른 데 거는 맛없어서 못 먹겠다니까요. 내일 우리 집에 친구들 오는데 형님 쿠키 좀 구워다 줄 수 있어요? 여러 종류로 넉넉하게요. 아, 동서,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형님, 부탁 좀 할게요. 형님 빵이랑 쿠키가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한테도 좀 선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쿠키를 구워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동서가 또 형님, 저번에 쿠키 너무 맛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어디서 샀느냐고. 그래서 제가 산 거 아니고 우리 형님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자랑했잖아요. 아, 그랬어? 참, 형님 저번에 보니까 밤식빵도 너무 맛있게 하시던데 그것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넉넉하게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아침에 구워 먹고 출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면서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고스란히 어머님에게 했더라고요. 어머님, 형님이 제가 출근하기 전에 간단히 먹으려고 빵 만드실 때 제 것도 좀 해달랬더니 바쁘다고 안 해주신다네요. 그 말에 어머님은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너는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집에서 하루 종일 노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바빠? 어머님,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또 저도 매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갖다 주면 되잖아. 형님 노릇이라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넉넉하게 만들어서 둘째 줘라. 알았니? 어머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고 동서는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 이용해서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빵과 쿠키를 맛있게 먹으면서도 저라는 사람 자체는 철저히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부터 남편마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동서의 태도에 서러움이라도 말할라치면 듣기 싫어서 자기가 더 열을 냈죠. 아, 그만 좀 해. 나더러 뭐 어쩌라는 거야. 나는 그냥 속상하고 섭섭하니까. 아, 뭘 그렇게 속상하고 섭섭한데.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 엄마 아니야. 당신한테 우리 가족 싫은 소리 듣는 거 나라고 좋겠어? 그런 건 생각 못해?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엄마한테 따지기라도 해줄까? 그래야 속 시원하겠어? 나는 그저 너무 힘들고 속상하니까. 아,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고 속상하냐? 그리고 당신이 좀 잘하려고 해봐라. 재수씨 좀 봐. 능력 좋고 똑 부러지는 데다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하고 예쁨 받냐고. 너처럼 우울한 얼굴에서 징징거리는 것보다 엄마도 당연히 재수씨 같은 며느리에게 더 마음이 가겠지. 아, 나야말로 정말 힘들다. 엄마가 그토록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우리가 그만큼 더 잘하고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진짜 이럴 때마다 나 후회된다 정말. 뭐라고? 후회가 돼?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이야? 오빠가 뭘 했는데 힘들어? 어머님이나 동서가 그런 식으로 나올 때 남일인 양 있어놓고 도대체 오빠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야? 나더러 도대체 뭐 어쩌란 말이야. 같이 욕해줄까? 그렇게 해줘? 그러면 해결돼? 제발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그만 좀 징징거려. 사람 정 떨어지게 하지 말고. 나는데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그나마도 위태롭게 붙잡고 있던 정마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가족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며 이혼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건데 남편까지도 저를 무시하고 홀대하니 이게 진짜 가족일까?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결혼한 걸까? 저야말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 서류까지 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기막힌 운명처럼 바로 그 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리가 늦어져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떡하니 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발 임신 좀 되라고 간절히 바랬는데 그때는 냉정하게 한 줄만 떠 있더니 이제는 이혼 결심을 했는데 두 줄이 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난감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저를 찾아와 준 아이에게 고맙기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뭉클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겐 일단 말하지 않고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초음파 화면 속에 보이는 작은 점, 그리고 심장 소리. 그제야 실감이 확 나면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미운 것과는 별개로 내 자식이 생겼다는 그 기분이 참 말도 못하게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혼을 하려고 먹었던 마음을 고이 접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위해 이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을 다잡은 거죠. 저는 그날 바로 임신 소식을 알렸고 남편 역시 임신 소식에 잠시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내다가 임신 소식에 남편과 제 사이도 풀어진 거죠. 그때 내가 미안했어. 자기한테 너무 박하게 군 것 같아. 앞으로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기 꼭 지켜줄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남편이 그토록 미웠는데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제 마음도 어느새 풀리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서도 처음으로 제게 고생했다, 몸조심하라며 다정한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미움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고 행복했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좋은 커리어를 유지해야 한다며 임신은 미루고 미루던 동서였는데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도 바로 임신 준비에 돌입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임신하고 6개월 정도 뒤에 동서도 임신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먼저 딸을 낳았고 그 뒤에 동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동서는 육아에 전념하겠다며 다니던 회사까지도 바로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서가 아들을 낳고 나니 저는 또다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귀한 아들 낳고 전업주부가 된 동서와 딸 낳고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저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해졌거든요. 모든 관심과 선물은 동서의 아들에게로 향했고 자연스레 제 딸 희주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제 딸이 차별당하는 모습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그 세월 동안 마음의 상처도 정말 많았죠.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귀한 딸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무더운 여름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생신을 맞이한 어머님을 위해 음식을 해드리러 5살 딸 희주와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동서도 와 있었고 남편과 시동생은 퇴근 후 오기로 했었죠. 제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드는 동안 거실에서 동서 아들 영준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제 딸 희주의 팔뚝을 거칠게 잡고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군요. 희주는 엉엉 울고 있고요. 이 싸가지 없는 게 어디 우리 영준이를 밀어 넘어뜨려! 인연이 벌써부터 사내를 괴롭히네! 너 오늘 진짜 혼나야겠다! 하면서 저희 딸 머리를 때리려고 손을 확 드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제 눈이 뒤집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어머님을 밀치고 딸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희주는 제품에서 자지러지게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안 밀었어. 영준이가 혼자 내 인형 밟고 넘어진 거란 말이야.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서 따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애를 잡으세요? 5살짜리한테 손찌검까지 하시려고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날 밀어? 이 싹수 없는 게? 그 와중에 동서는 자기 아들을 꼭 안아서 달래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형님, 자기 딸이라고 무조건 그 말을 다 믿어요? 우리 영준이가 얼마나 놀랬는데. 그리고 어떻게 어머님을 밀어요? 미치셨어요? 동서가 직접 봤어? 우리 희주가 영준이 밀치는 거 봤냐고. 저는 통화하고 온다고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영준이가 희주가 밀었다잖아요. 내 딸 말은 믿을 게 못 되고 네 아들 말은 무조건 다 맞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우리 희주가 엄밀히 누나인데 야야거리면서 우리 희주 머리 잡아당기고 괴롭히고 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서도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영준이가 그럴 땐 괜찮고 희주가 그랬다 하니 이 난리야? 심지어 희주가 안 그랬다잖아. 그러면 영준이가 왜 우냐? 잘 놀고 있다가 왜 울어? 지 혼자 희주 인형 밟고 자빠졌다잖아요. 저도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그동안 영준이가 희주 밀치고 머리 잡아당기고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여러 번 말했는데 숙모인 제 말도 안 듣는 건지 몰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네 엄마 아빠가 적극적으로 저지를 안 하니까요. 그때마다 속상해서 저희 남편에게도 말했는데 남편은 애들끼리 그냥 장난치는 거에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평소에 저도 쌓여 있었는데 그날 어머님과 동서의 태도에 눈이 돌아간 거죠. 거의 처음으로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를 터트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님은 제 모습에 배운 것이 없어서 막 나간다며 또다시 돌아가신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모욕했습니다. 동서도 어머님 옆에서 막말을 퍼부었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그간의 서름과 분노를 있는 대로 쏟아냈습니다. 네, 저 고아 맞아요. 어떻게든 인정받아 볼 거라고 더 잘하려고 속이 썩어나가는데도 참고 산 제가 바보 등신이었네요. 저 더 이상 여기 안 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다 들었는지 오자마자 저를 다그치더군요. 제정신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그 난리를 피우고 집을 나와? 오빠, 똑똑히 들어. 어머님이 먼저 희주한테 손찌검 하려고 했어. 동서는 나한테 욕까지 했고. 난 내 딸 지키려고 그런 거야. 더 이상은 못 참아. 엄마가 희주한테 무슨 손찌검? 그리고 재수씨가 당신한테 설마 욕을 해? 그 말에 저는 울부짖으며 있었던 일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 놀라더니 나중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나와 희주를 지켜준 애 뭐네 하더니 지켜준 게 이거냐고.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제 말에 남편은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도 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방으로 통화를 하러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어머님과 통화를 하면서 다툼이 있는 듯 했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시댁과의 지긋지긋한 연을 끊고 나니 그제야 제가 얼마나 호구처럼 살았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완전한 제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때야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님과 싸웠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저에 대한 원망이 생겨난 듯 했습니다. 저 때문에 자기 엄마랑 척지고 사는 거라며 제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면서요. 남편은 전부 다 제 탓을 했고 저도 너무 힘들고 서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이모의 도움을 받아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게 된 겁니다. 제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은 것을 이모도 알고 계셨고 그 전에 저한테 한 번씩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며 저 혼자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이모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대출도 좀 받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베이커리 카페를 열게 된 저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며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재료와 정성을 알아봐 주셨는지 가게는 입소문이 나며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일하는 즐거움과 함께 잃어버렸던 자존감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변화에 무관심했습니다. 카페가 안정되고 수입이 늘어나도 그는 칭찬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가정이 소홀해졌어요. 심지어는 딸 희주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맘때 직감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면 아내가 모를 수가 없다던데 그게 뭔 줄 알겠더군요. 그는 납품 거래처 레스토랑의 여사장과 바람이 나 있었으니까요. 뒤를 캐기 위해 열어본 남편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역겨울 정도로 음란한 사진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더군요. 어차피 딸 때문에 위태롭게 유지해온 결혼이었는데 딸에게 마저 소홀하고 다른 여자와 추잡한 짓을 벌이고 다니는 남편은 더 이상 제게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진들을 보이며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 역시 예상이라도 한 듯 좋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대신 희주는 내가 키울 거야. 위자료랑 양육비 제대로 줘야 할 거야. 난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그런데 애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양육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자기가 애를 키운다고 하는 겁니다. 양육권? 웃기지 마. 네가 애 키울 능력이나 돼? 네 그 구질구질한 빵집으로 뭘 하겠다고.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키울 순 없어. 양육권은 절대 못 줘. 애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양육비 아깝니? 양육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 당신이 애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바람핀 주제에 참 뻔뻔도 하다. 좋아. 그럼 법대로 해. 그렇게 남편과 저는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베이커리 카페의 매출 내역 등을 자료로 냈고 남편은 지 생각보다 제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에 꽤나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지루한 소송 끝에 양육권과 재산 분할, 위자료 모두 제가 원하는 대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바람난 레스토랑 여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더러운 것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생각하며 저는 제 몫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챙겨서 남편과 끝을 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홀가분한 기분마저도 들더라고요. 아, 이제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고 후회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제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저희 딸과 함께요. 그렇게 이혼 후 1년쯤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또 열심히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 시댁 소식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전 시댁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가관이더군요. 전 남편은 그 바람났던 레스토랑 여사장과 재혼을 했는데요. 그 여자랑 동서 사이가 완전 최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왕벌이 두 명일 수는 없는지 아니면 너무 결이 비슷한 두 인간들이어서 그랬는지 사이가 정말 안 좋았답니다. 그 와중에 그 상간녀가 전업주부인 동서를 개무시하고 깔봤다고 했습니다. 집구석에서 돈도 못 벌고 애나 본다고요.
그러다 보니 약이 오른 동서가 그 여자한테 불륜녀 주제에 어쩌고 저쩌고 깐족거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결혼 생활 내내 저한테 잘하던 짓이잖아요. 깐족거리고 업신여기고. 그걸 그 여자한테도 한 거죠.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 눈치 봐가며 동서의 그 깐족거림을 꾹꾹 참았는데 역시 불륜은 보통 성격은 못하나 봅니다. 그 여사장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동서 머리채 잡고 흠씬 두들겨 팼다고 했습니다. 말려도 안 될 정도로 두들겨 팼고 동서가 그 일로 머리에 부분 탈모가 오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앞니가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폭행 고소한다고 하고 생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듣는 제 입장에선 동서가 너무 얄미워서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그 정도로 처맞았다고 하니까 좀 후련한 것도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한 어머님이 그때 중풍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있었다는데 서로 병수발 네가 해라며 또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전남편과 시동생도 당연히 전업주부인 동서가 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는데 동서는 자기도 못한다고 버티면서 집안이 아주 개싸움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집에 있는 동서가 병수발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과거 저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당하고 있다는 말에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었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레스토랑 여사장이 남편이랑 살던 도중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전 남편 역시 또다시 이혼할 위기라는 소문까지 파다했습니다. 돌싱도 아니고 돌돌싱이 된 거죠. 정말이지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구나 싶더군요. 그러고 또 반년쯤 지났을까 전화가 왔습니다. 무심코 받았는데 전 남편이었어요. 아이 핑계를 대며 연락했더군요. 잘 지내? 오랜만이지? 왜 연락하는데?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래서 그냥 당신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셔. 거동이 아예 불편하고. 원래 재수 씨가 좀 돌보기로 했는데 재수 씨가 못하겠다고 이혼하자고 했다네.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뭘 어쩌자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생각나서 전화해본 거지.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싶기도 하고. 희주랑은 어때? 아무리 그래도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거 좀 힘들진 않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합치는 거 어때? 희주 생각해서라도. 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제정신이세요? 너무 그러지 말고. 나도 반성 많이 했고. 문지용 씨, 정신 차려. 어디 전화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 전화해서 그딴 소리야? 니네 엄마 아파? 그럼 자식인 네가 알아서 모셔. 합치자고? 나한테 니네 엄마 간병이라도 시키고 싶어서. 당신 눈에는 내가 끝까지 호구로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럼 당신 같으면 화 안 나겠어? 다시 합쳐. 내가 불구덩이 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너랑 너네 식구들 다시는 안 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정도로 끔찍하다 이 말이야. 나 너랑 이혼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 줄 알아? 아, 해방이다. 이거였어. 니네 엄마가 니네 가족이 나한테 어떻게 했니? 거기서 너는 어떻게 했고. 철저하게 남일 있냐. 게다가 바람까지 폈지. 아주 가지가지 해놓고 뭐? 재결아? 내 입에서 쌍욕 나오기 전에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 행여나 양육비 관련해서 문제 있을까봐 연락처 안 지운 건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 양심 있으면 양육비나 제때 보내.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놈은 또다시 저한테 지네 엄마 간병 맡기려고 한 모양인데 염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참고로 동서도 못한다고 하고 이혼하겠다고 해서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미운 말 하시더니 결국 아들 둘 쌍이혼 당하고 본인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딸 희주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사랑하고 힘이 되는 존재로 제 곁에 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베이커리 카페는 2년 전 더 큰 곳으로 확장 이전했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이제 곧 어엿한 2호점 오픈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발판 삼아 저는 제 딸과 함께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 모녀 앞에 펼쳐질 빵 냄새처럼 향긋하고 달콤한 날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